싸우는 심리학 제1부 사회적 존재 2. 사회적 존재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인 사람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람은 사회적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생존과 활동에 필요한 생활 수단을 얻을 수 있다. 작업 조직과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각종 생활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생활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시장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이다. 또 사람은 일정한 사회관계 속에서만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어릴 때에는 부모나 선생과의 관계에서, 어른이 되어서는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생활해야 사회적 의식이나 능력을 지닐 수 있다. 야생동물에 의해 키워졌다가 구조된 일명 늑대 소년이나 병적인 부모 밑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성장한 아동의 사례는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사람은 사회관계를 능동적으로 맺으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나 자기 자신을 개조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이다. 벌이나 개미처럼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 개별 동물들 사이의 관계는 전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긴 세월이 흘러도 개별 동물들끼리의 관계는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된다. 반면 사회적 관계는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닌 목적-의식적인 관계이며 사람은 단지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정의 내리는 것은 이 같은 능동적인 개입과 역할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은 사람의 본질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회에 속한 사람의 심리나 특성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규정됨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명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명제는 마르크스가 창시한 사적 유물론의 제1명제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존재란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 경제적 관계를 말하며 사회적 의식이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정치, 법률, 철학, 도덕적 견해들과 과학, 종교 등을 말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의식의 원천이고 기초이며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의 반영이며 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는 1차적이고 사회적 의식은 2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단순화시키면 마르크스의 주장이랑 결국 해당 사회가 인간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프롬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이 태어나면 그를 위한 무대도 만들어진다. 인간의 살고자 하는 욕구와 사회제도라는 두 가지 요소는 원칙적으로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변경될 수 없으며 그것은 또한 보다 큰 유연성을 가진 다른 여러 특성들의 발달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제도의 특성에 의해 한 개인에게 정해진 삶의 양식이 그의 전체적인 심리를 결정하는 제1차적인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 보존에 대한 강렬한 욕구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프롬이 지적했듯이 사람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벌판 위에서 태어나 살아가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특정한 사회, 역사적 상황에서 태어나며 거기서 살아간다. 고대 노예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노예로 살아가고 중세 봉건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농노로,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노동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노예와 농노, 노동자의 심리가 각각 달라진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오늘의 시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사적 유물론을 창시했던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마르크스의 견해는 올바른 주장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주장이어서 여러 분야의 뛰어난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급진적인 이론가였던 프로이트는 사적 유물론을 일정하게 비판하면서도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명제를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지지했다. 마르크스주의의 강점은 역사에 대한 입장이나 이에 근원을 둔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제적인 관계가 그들의 지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술적인 견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에 대한 예리한 통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완전히 무시된 채로 있었던 일련의 상관관계와 의존성이 그와 더불어 발견되었습니다. 프롬은 프로이트처럼 단지 지지를 표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존재가 어떻게 사회적 의식을 규정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명확히 밝히기를 원했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경제적 기초와 정치적, 법적 제도, 철학, 예술, 종교 등과의 사이에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가정했다. 마르크스주의 학설에 의하면 전자가 후자, 즉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엥겔스가 명백히 인정했듯이 이 경제적 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로 변환하는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내 생각으로는 정신분석의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마르크스의 학설에 있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고 경제적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결부시키는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프롬은 프로이트의 리비도설을 인정하던 초기에는 경제적 기초, 리비도적 구조, 정치적 상부구조, 그리고 리비도설과 결별한 후기에는 경제적 기초, 사회적 성격, 정치적 상부구조라는 일련의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사람은 과연 이기적인가? 미국 심리학과 환경론의 오류. 프로이트나 프롬과 같은 심리학의 대가들이 사회가 인간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니 오늘날의 심리학은 이런 입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럴드 티버와 존 켈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견지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회교환 이론을 주장했다. 사회교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면 반대급부로 그만큼 받기를 기대하며 모든 인간관계의 기저에는 이러한 주고받기의 성질이 깔려있다. 이렇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인간관계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맺어나간다. 이런 견해는 프롬이 지난 수세기에 걸쳐 친근한 인간상은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듯이 인류 역사 무대에 자본주의가 출현한 이후부터는 계속 힘을 얻어왔으며 오늘날의 대중에게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사는 한국인에게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과반 이상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현대인은 이기적이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현대인들은 당연히 이기심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조차 이런 대중의 통념에 동조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이런저런 실험 등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이기적이거나 비겁하다는 통계 결과를 얻으면 별다른 고민도 없이 그것을 인간 본성으로 간주하는 어리석은 습성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통계 결과만 내놓을 뿐 정작 사람들이 이기심이나 비겁함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파헤치지 않는다. 동물 본성은 매우 심도 있게 파헤치고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정작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사실 이기심이 인간 본성인지 아닌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자본주의 사회와 비교만 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이기적이라면 이기심을 인간 본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기심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심리일 것이다. 프롬은 중세 봉건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심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심리와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세 사회에서도 물질적 불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중세의 이론에는 도덕적인 목적에 관계없는 경제활동은 허용될 여지가 없다. 사회에 대한 학문적 입장에서 경제적 부에 대한 욕망은 언제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힘이며 다른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자명한 요소라고 가정하는 것은 중세 사상가들에게는 비합리적이요 비도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에게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명제가 너무나 익숙하듯이 봉건제 사회 사람들에게는 사람은 비이기적이다라는 명제가 매우 익숙하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기심을 인간 본성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민중이 아니라 지배층에 복무하는 지식인들이 자본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이다. 만일 이기심이 인간 본성이라면 개인 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야말로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이기심이 인간 본성이 아니라면 자본주의 제도는 사람을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괴리시키는 잘못된 제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기심이 인간 본성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자본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자본주의의 수호천사가 된 지식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상 경쟁적이고 상호간 적의로 가득 차 있다고 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경제적 이득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증명하고 다윈주의자들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 증명했으나 프로이트는 인간이 모든 여자를 정복하려는 무제한한 욕망에 쫓기고 있고 오직 사회적 압력만이 이러한 욕망을 행동화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이기주의를 인간 본성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를 비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학문적 검토 과정 없이 내린 결론이므로 명백한 오류다. 이런 점에서 이익 추구의 본능이 인간 행동의 기본적 또는 유일한 동기라고 보는 사상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공상적 관념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는 심리학적인 논거로서 이용되어 왔다는 프롬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특정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인간 심리를 별다른 의심 없이 인간 본성으로 강조하는 심리학자들의 무지와 나태 때문이다. 프롬의 다음과 같은 정신분석학 비판은 이런 심리학자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신분석은 자본주의 사회와 그 가부장적인 가족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오로지 그에 대한 연구만을 계속해왔다. 그들은 생활상의 경험의 다양성과 다른 형태의 사회가 가진 사회경제적 구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심적 구조를 사회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이제까지 밝혀진 인간 심리가 해당 사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빈의 자유주의적 중산층을 주로 분석했던 프로이트처럼 자신의 연구한 대상들이 특정 계급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다른 계급은 다른 심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아주 신중한 고려 없이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저런 심리를 인간 본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명제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전제인 백지설과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백지설이란 인간의 마음을 한 장의 백지로 보고 그 위에 각 문화가 본문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다. 백지설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그 어떤 타고난 심리적 특성이나 본성도 없으므로 인간 심리는 전적으로 그가 태어나 자라나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인간을 백지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던 적이 결코 없다. 오히려 그는 비록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사람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사람만의 본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혁은 왜 가능한가? 사회적 의식의 능동적인 역할. 마르크스는 사회가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와 그 반대, 즉 사회가 사람에 의해 변혁된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프롬은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했을까? 사실 사회적 의식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존재에 의해 규정될 뿐이라면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 예컨대 노예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노예는 노예의식을 갖게 될 텐데 어떻게 노예해방운동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겠다는 사회적 의식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인류 역사를 단기적으로 보면 특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이 그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보다 더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선진적인 사회사상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선진적인 사회사상은 사회적 존재보다 앞서 나가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봉건제 사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 의해 창시되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선진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나 계몽주의 사상은 시민혁명의 불길을 지펴 올림으로써 봉건제 사회를 멸망시키고 자본주의 사회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프롬은 마르크스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측면, 즉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난점을 해결해야만 했다. 사람은 단순히 사회의 영향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선진적인 사상을 창시하거나 사회를 변혁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일례로 과거 상당수의 한국인은 장기간 독재 정권에 의해 학대당하면서 무력감과 의존심 같은 전형적인 피학대자 심리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이러한 심리에서 해방되면서 비로소 대중적인 반독재 투쟁에 걸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프롬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인간 본성에서 찾았다. 우리는 인간의 심리 발달은 근본적인 삶의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인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인간 본성 그 자체가 하나의 역학을 가지고 있어 사회과정의 진화에서 적극적인 요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비록 우리가 아직 이러한 인간 본성이 지닌 역학의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 심리학적인 용어로 명쾌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물학적 및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잘못을 피하려다가 인간의 사회적 환경이라는 줄에 의해 조종되는 인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회학적 상대주의에 함몰됨으로써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프롬의 견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프롬은 인간 본성이 사회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만일 사람에게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다면 노예 심리나 피학대자 심리는 인간 본성에 배치되므로 궁극적으로 그것은 파괴되거나 적어도 인간 본성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적인 사회적 의식이란 이러한 인간 본성이 이데올로기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롬은 인간 본성을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인 것으로 보았다. 사람을 생물학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곧 인간 본성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본다는 뜻이듯이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을 사회적인 것으로 본다는 말과 같다. 나는 인간 본성이란 곧 사회적 본성이므로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기들을 사회적 본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본성이라는 결정적인 요인을 포함시키면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가 대다수 사람들의 인간 심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사람은 백지가 아닌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사회가 인간 심리를 결정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만일 그 사회가 인간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인간 본성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선진적인 사상을 창조함으로써 사회를 변혁하기도 한다. 인간이 거의 모든 조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화가 백지 위에 문자를 쓰는 것은 아니다. 행복이나 소속감, 사상, 자유 등을 구하는 요구는 인간 본성이 고유한 것이며 역사 과정에 존재하는 역동적 요소이다. 사회 질서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고 불만에 빠뜨리면 그 사회의 청원은 인간의 요구에 더 적합하도록 사회 질서를 바꾸려 한다. 사회의 변화 자체가 인간의 자기 실현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것이다. 프롬은 사람이 자기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회를 변혁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 본성이란 과연 무엇일까?